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종욱입니다. 일단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행정학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재 이 책의 목차 파트, 차례 파트를 한번 펴두시고 간단하게 행정학의 체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행정학의 대상이 되는 게, 연구 대상이 되는 게 이제 행정이라는 건데, 행정의 개념 정의가 바로 이 책의 목차 체계예요. 자, 행정이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행정이란 세 가지가 요소인데, 자, 행정은 이 정부, 공권력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이 정부가 주어예요. 주체입니다. 이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 그래서 쉽게 말해서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 이런 식으로들 쉽게들 표현해요. 그래서 행정은 정부가 주어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활동이죠. 자, 근데 정부가 하는 활동의 어떤 목적, 가치가 있어요.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사회에 존재하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하는 활동이 행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목적은 공공문제 해결이고 주체는 정부고 내용은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수행한 활동에는 먼저 이제 이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책이 뭐냐면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이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을 먼저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이 정책 결정이라는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게 결정이 됐으면 뭘 해야 됩니까? 정책을 집행을 해야 돼요. 추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정책 결정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이 관리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은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정책 결정 활동이 있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있는데, 다시 이 관리라는 거는 이제 정부 행정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 관리의 본고장은 기업 경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다 그러면 관리의 3대 분야가 있어요. 첫 번째가 조직관리, 두 번째가 인사관리, 세 번째가 재무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도 기업과 같이 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라는 거를 이제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 인사, 재무 관리가 행정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행정에 대한 개념인데, 이 행정의 개념으로부터 행정학의 전체적인 목차 체계를 한번 도출을 해 봅시다. 행정학은 우리 교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7장. 자, 먼저 첫 번째 뭐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총론이라는 파트예요. 행정학 총론. 뭐 모든 학문에는 이제 총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 총론에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다룹니다. 공공문제 해결의 1차적인 주체가 정부죠. 이 정부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걸 이제 주로 정부 반대편에 민간, 시장이 있는데, 이 정부와 시장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뭐 시장 실패냐 정부 실패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총론에서 볼 게 중요한 내용이 행정학 이론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지, 이 행정학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총론에서 볼 게 뭐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 목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총론이 행정학 전체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내용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론이 끝나면 이 강론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강론이 바로 정책학이라는 분야예요. 이 정책학은 바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파트가 정책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학이 끝나면 뭐예요? 관리이론이 있어요. 관리이론. 관리의 3대 분야가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라 그랬죠? 그래서 자, 두 번째 강론이 관리이론에 해당하는 조직이론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론 이제 정부에서의 인사관리, 뭐 공무원에 대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죠. 요걸 이제 인사행정론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역시 정부 역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물적 자원, 돈이 있어야 되겠죠. 요걸 이제 주로 재무행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재무행정의 그러니까 돈에 대한 관리. 요 재무행정은 달리 표현하면 정부 예산론이에요. 자, 이게 이제 행정학의 전반적인 체계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장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행정할, 이게 우리가 이제 1편부터 쭉 본 게 행정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인데, 이 활동의 대전제는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정부가 하는 일의 대전제는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이 행정을 어떻게 책임지우고 통제하고 보다 나은 상태로 행정을 바꿀 것이냐. 요건 이제 행정 책임론 또는 통제론, 개혁론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볼 게 1편부터 6편까지가요. 중앙정부의 행정이라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수행할 활동은 중앙정부, 즉 국가를 단위로 해서도 나타나지만 지역을 단위로 해서 서울이라는 지역, 부산이라는 지역을 단위로 해서도 공공문제 해결, 즉 행정이 나타나요. 이런 분야를 지방행정론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지방행정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하냐면요. 지방자치 방식으로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방행정론이라고도 하고 지방자치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행정학의 전체적인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학은 총 7편, 뭐 7장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20문제가 출제가 되죠. 20문제 출제되는데 뭐 총론에서 4문제에서 5문제, 이 정책학에서 뭐 3문제에서 4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야에서 평균 한 2문제 정도씩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행정학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목차 보시면 뭐 제1장 행정학 총설이죠. 총론. 그래서 뭐 행정이란 무엇이냐, 현대 행정이 어떤 식으로 발달했느냐, 행정학이 또 어떻게 발달했느냐, 행정 이념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학, 정부의 정책을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장은 아까 우리 봤다시피 조직이론, 그 다음에 제4장은 인사행정론, 정부의 인적자원, 공무원에 대한 관리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제5장 재무행정론, 예산이라 그랬죠 아까? 재무행정의 핵심적인 주제. 그 다음에 제6장 뭐 행정책임론, 개혁론, 그 다음에 제7장 지방행정론, 이런 식으로 행정학의 전체적인 체계가 구성이 된다라는 점. 자, 이렇게 이제 행정학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행정학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펴두십시오. 우리 교재 7페이지. 행정의 기초. 자, 행정이란 이제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볼 건데요. 뭐 이미 우리 봤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행정이란 상단에 목적은 공공문제 해결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체가 정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활동이에요. 활동에는 크게 정책을 결정하는 활동이 있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있어요. 이 행정의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주제 2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가 시대적인 정부 간의 변화라고 해서 행정의 1차적인 주체가 정부라 그랬죠. 정부. 근데 공공문제 해결은 정부가 할 수도 있지만요. 이 사회, 민간, 시장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와 시장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 정부 기능의 변화를 살펴볼 겁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정부 간의 변화예요. 여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이제 좀 전에 이제 행정이란 무엇이냐? 행정 개념에서 행정의 목적은
공공문제 해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 공공문제는 결국 뭐냐 하면 사회문제예요. 이 사회에는 무수하게 많은 사회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회문제의 본질은 뭐의 문제냐면 자원배분의 문제다라는 점. 이 사회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걸 둘러싸고 뭐 환경 문제, 빈익빈 부익부 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교통 체증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정된 자원을 사회 구성원들 간에 적절하게 분배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 요거를 자원배분 메커니즘이라 그러거든요. 기제라고도 하는데, 자,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달리 표현하면 자원을 배분하는 메커니즘은요, 인류가 고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이 있고, 두 번째는 정부라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은 어떤 식으로 해서 사회 문제, 즉 자원을 배분하냐 하면, 자, 시장에 보면 수많은 개인들이 존재해요. 이 개인들을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표현해요. 합리적 경제인은 오직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선택하는 존재죠. 이렇게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인들이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 이게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마켓이라 그러죠. 반면 정부라는 메커니즘은, 문제 해결 장치는, 정부는 공적 강제력, 공권력이라는 걸 갖고 있죠. 공적 강제력, 공권력에 근거해서 강제적으로 개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려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하고 정부가 있으면, 자,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시장이라는 장치는 어떤 장치입니까? 자율적인 문제 해결 장치예요. 반면 정부라는 장치는 어떤 장치입니까? 강제적인 문제 해결, 타율적인 문제 해결 장치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어느 사회든지 간에 정부가 있고 민간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양분돼 있다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 정부가 커지면,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면 시장이 작아지겠죠? 반대로 시장이 커지면, 즉 개인들 간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게 되면 정부의 역할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게 큰 정부고 이게 작은 정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이제 시대적인 정부 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7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시대적인 정부 간의 변화를 좀 개관을 좀 해봅시다. 먼저, 자, 19세기, 서구에서 19세기를 자유주의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19세기 자유주의를, 19세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자유주의의 시대예요. 근데 이제 1980년대 나온 신자유주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고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데, 그냥 자유주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19세기 국가관을요, 이 19세기 자유주의 하에서의 국가관을 입법국가라고 표현합니다. 입법국가에다가 네모를 쳐두세요. 그리고 입법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은 소국정부죠. 소국정부에다가 줄을 쳐두시고, 자, 그러다가 양가로 2번, 19세기가 지나고 20세기가 됩니다. 20세기의 국가관이 바뀌어요. 19세기 입법국가에서 뭐로요? 행정국가로, 행정국가에다 네모를 쳐두시고, 여기서는 정부의 역할이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정부로 바뀝니다. 자, 그러다가 8페이지 보시면, 자, 1970년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이런 정부 실패 현상 속에서 20세기 행정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국가관이 나타나는데, 요거를 신행정국가라고 표현해요. 신행정국가에다가 네모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크게 19세기 자유주의 하에서의 국가관을 입법국가, 그리고 정부 역할은 소극정부였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시장 실패라는 걸 겪으면서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바뀝니다. 여기서는 정부의 역할이 적극정부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70년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부 실패 현상 속에서 20세기 행정국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국가관이 등장하는데 요거를 시행정국가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보시면 7페이지 먼저 19세기. 자, 19세기는 자유주의라 그랬죠? 자, 19세기 자유주의에서의 국가관을 입법국가라 그러는데 뭐 자유주의다 보니까 특징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자, 뭐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시장 중심이라는 얘기죠. 개인들의 19세기 자유주의는 달리 표현하면 개인주의거든요.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 이걸 이제 철저하게 존중하는, 그래서 시장 중심 사회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역할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국 정부, 요거를 19세기 자유주의를 달리 표현하면 자유방임주의라 그래요.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또는 자유방임국가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철저하게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 이거를 존중하는 사회예요. 19세기 자유주의를 달리 표현하면 야경국가라고도 합니다. 야경국가 또는 여러분 이 야경국가라는 표현이 뭐냐면 야경. 자, 19세기 자유방임주의, 철저하게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시장을 존중하는 사회예요. 그러면 정부는 뭐하러 존재해요? 야경하러. 야간에 경비 쓰는, 즉 외적의 침입을 막고 국방, 밤에 도둑놈 잡으러 다니는 치안, 이 정도의 역할만 하라라는 게 야경국가예요. 정부가 하는 일이 적으니까 정부가 쓰는 돈도 적겠죠. 값싼 정부론. 그리고 3번이 중요한데요. 자, 이 19세기는 철저하게 이 자유방임주의, 이제 시장을 존중하는 사회인데 이 시장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주장을 하는, 즉 19세기 자유방임주의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한 학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예요. 아담 스미스. 자,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 아담 스미스는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죠. 그래서 이제 1776년에 이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책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 이 국부론이라는 책의 저자인데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경제학은 이 아담 스미스 경제학을 기본 토대로 하거든요. 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시장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주장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비저블 핸드라는 개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죠.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이 인비저블 핸드가 뭘 뜻하냐 하면요, 시장에 존재하는 가격 메커니즘이에요. 가격. 이 가격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 이건 이런 개념입니다. 간단한 경제학의 논리, 수요 공급이죠. 자, 이쪽이 이제 그 상품의 프라이스, 가격이고, 여기가 이제 재화에 대한 퀀티티, 수량이다 라 그러면, 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사회는 수많은 개인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상품에 대한 공급과 서플라이, 수요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공급은 기업, 생산자가 하게 되고, 이제 상품에 대한 수요, 디맨드는 소비자가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재화에 대한 공급, 그리고 소비자가 자기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재화에 대한 수요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이 균형점이라는 게 형성이 돼. 이게 균형점이죠. 자, 이 균형점을 설명을 하면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예요.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예요. 왜? 물건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사회 문제가 쉽게 말해서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자, 이 균형점에서 이게 라면 시장이다. 그러면 균형점을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이 균형점에서 라면은 100개가 공급되고 있죠. 100개가 수요되고 있죠.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쉽게 말해서 사회 문제가 해결된 상태예요.
이렇게 이제 균형점을 유지시키는 균형 가격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반면 요 A 상태나 B와 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불균형 상태예요. 사회 문제 상태예요. 사회 문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지금 A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를 들어 이게 50개다. 이게 150이다. 그러면 지금 A 상태를 설명하면요. 이 시장에 지금 상품에 대한 공급은 150개가 이루어지고 있죠. 수요는 50개가 이루어지고 있죠. 몇 개가 안 팔리고 남아도는 상태죠. 100개가. 그래서 일종의 초과 공급 상태예요. 자, 그러면 대개 자, 다시요. 정리를 하면 자, 개인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면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균형 상태에 있어요. 근데 IMF나 외환위기와 같은 어떤 외적인 충격이 생기면요.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는, 즉 A와 B와 같은 이런 불균형 상태, 사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A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대개는 물건이 남아돌면 그 상품의 가격이 어때요? 떨어지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A와 같은 문제 상태가 생겼다 하더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절로 어떻게 해요? 균형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B도 맞자. B와 같은 상태는 물건이 모자라는 상태죠.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상태니까. 자,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절로 균형 상태에 돌아간다는 얘기지.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해 개념은 개인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재화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지면 경제는 기본적으로 균형 상태에 있는데 어떤 충격이 생겨서 A와 B와 같은 불균형, 즉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뭐가 움직입니까?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오르고 내리고 해가지고 저절로 균형 상태에 돌아오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일체 자원 배분, 즉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없죠. 왜? 이 가격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19세기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 근데 19세기 말부터요. 자, 지금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시장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설명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시장 성공이에요. 시장 성공. 시장이 성공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정부는 여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특히 1930년대 대공황으로 대표되는 시장 실패라는 현상이 생겨요. 시장 실패라는 현상이. 자, 그러면서 20세기의 행정국가가 나타나고 이 시장에 정부가 이 개입을 하게 되는 적극 정부가 나타나는데, 자, 요건 요런 겁니다. 이 20세기 시장 실패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1930년대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뭐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 그러죠. 이제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컸던 경기 침체입니다. 이 대공황이 바로 시장 실패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인데, 이 대공황이 왜 생겼느냐? 이거를 이제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이제 처방책을 제시한 학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아담 스미스와 대비되는 존 케인즈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의 체계는, 거시경제학의 체계는 크게 보면 아담 스미스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학파 경제학, 이쪽에서는 시장을 중시하죠. 반면 이 케인즈 학파 경제학이 있는데, 이 케인즈 학파에서는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가격이 불안전하니까 여기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이 대공황이 왜 생겼느냐를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경제에 총수요 부족하고 가격의 경직성, 이것 때문에 대공황이 생겼다고 봐요. 지금 아까 봤다시피
자, 어떤 충격이 생겨서 A와 같은, 즉 초과 공급이라는 건 달리 표현하면 수요가 부족한 상태죠. 이 총수요 부족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아담 스미스 주장에 따르자면 초과 공급이 생기면 뭐가 떨어집니까? 가격이 신축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균형점에 돌아오게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초과 공급, 즉 수요 부족이죠. 물건이 남아 도는 상태죠, 창고에. 자, 이렇게 되면 재고가 늘어나요. 재고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기업은 생산을 줄이게 되겠죠. 생산이 줄어들면 어때요? 노동자, 고용도 줄이게 되겠죠. 고용이 줄어들면 실업이 늘어납니다. 실업이 늘어나면 소득이 줄겠죠.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죠. 소비가. 그러면 총수요는 더 부족해져요. 이렇게 이제 경제의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망가뜨렸던 사건이 1930년대 대공황이에요. 자, 이 대공황 자체가 시장 실패를 뜻하죠. 시장이 사회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고 있지 못하니까. 자, 이렇게 시장 실패가 생기니까 누가 여기에,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처방한 학자가 케인즈고, 이때 이제 미국 대통령, 1930년대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 연방정부의 정책을 추진하죠. 이게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이에요. 자, 이 뉴딜 정책은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입니다. 뉴딜 정책은 어떤 거냐 하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연방정부가 이제 표방한 정책들의 그 집합체인데, 그래서 뉴딜이라고 그러는데, 이 뉴딜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토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죠. 거리에 실업자들이 배회하고 있죠. 이들이 어떻게 해요? 테네시강 유역으로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날 뭐를 받아요? 일당을 받겠죠. 그러면 소득이 생기고, 그러면 이거 갖고 뭐 합니까? 빵 사고 옷 사고 소비가 살아나고 총수요 부족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가격은 여전히 경직적입니다. 총수요 부족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재고가 줄겠죠. 재고가 줄어드니까 기업은 생산을 늘리게 되겠죠. 생산이 늘어나니까 고용도 살아나고, 이렇게 되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이렇게 경제의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 뉴딜 정책을 계기로 해서 선순환의 고리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제 20세기 행정국가. 자, 그래서 20세기 행정국가는 교재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적극정부인데, 20세기 행정국가는 적극정부입니다. 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요? 적극적인 역할을 해요. 19세기 자유방임주의와는 달리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서구를 기준으로 보면 이 경제 안정화 기능을 하게 돼요. 불황 때는 어때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죠? 그래서 호황으로 오게끔. 그리고 호황 때는 어떻게 해요? 긴축 정책을 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호황, 불황 이렇게 호불황이 반복해요. 그러면 호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불황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둘 다 나빠요. 경제는 안정궤도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자, 이 경제가 호황으로 간다. 그러면 정부가 탁 개입해서 빨리 이렇게 안정궤도에 돌아오게끔 해요. 이때 쓰는 정책을 긴축 정책이라고 그러죠. 반면 대공황과 같이 자, 지나치게 불황의 늪으로 달린다. 그러면 정부가 탁 개입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안정궤도에 이렇게 돌아오게끔 해요. 이때 쓰는 거를 확대 정책이라고 해요.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이지, 돈을 많이 푸는 거죠. 확대 정책. 이렇게 이제 경제가 가급적이면 안정궤도에 있게끔 이런 기능을
이제 케인즈 경제학의 기초에서 케인즈가 이걸 처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정부가 수행하는 이제 특히 20세기 행정국가가 수행하는 적극적인 역할은 첫 번째 경제 안정화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죠. 소득 분배가 불공평해요. 그래서 이제 1940년대쯤에 이 영국에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플랜이라고 하는 복지 정책이 표방이 되죠. 자, 그래서 20세기 행정국가는 이제 서구를 기준으로 보면 케인즈 경제학에 근거해서 정부가 경제 안정화 기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0년대, 50년대 복지 기능까지도 하게 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급격히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봤고요. 자, 8페이지 가시면 자 이렇게 해서 서구에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 하면 1970년대까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 1960년대, 70년대까지 이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가 이제 확대가 되고 또 정부의 역할이 급격히 팽창했었죠. 자, 그러다가 언제냐 하면 이 1970년대 이번에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자, 1970년대 정부 실패 현상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또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데 1970년대 경제 위기를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스태그넌트,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해요. 물가 상승이. 자,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나타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국제 유가 폭등이었죠. 1, 2차 오일 쇼크라 그러는데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20세기 행정국가, 즉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와요. 복지국가의 위기. 이 복지국가의 위기가 이제 특히 나타났던 게 영국인데 이걸 이제 영국병이라고 그러죠. 영국병. 달리 표현하면 복지병이에요. 이제 너무나 안락한 복지 정책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보다는 정부의 복지 정책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죠. 이거 보세요. 논리가 이런 거죠. 경제 위기가 발생했죠. 경제가 침체됐어요. 그러면 실업자가 많아지죠. 그러면 실업자들에게 이제 뭐가 나갑니까? 복지국가니까 실업수당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과다한 복지비 지출로 사람들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의존하려고 하고 또 과다한 복지비 지출로 정부 재정이 파탄나는 재정 파탄. 이게 이제 바로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즉 복지병과 이 과다한 복지비 지출로 정부 재정이 거덜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한때 그 뭐 대영 제국을 호령했던 영국이 이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1978년에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사건이 생겨요. 자, 그러면서 1979년에 영국에서 총선거를 하는데 이때 당선된 인물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대처예요. 대처. 마가렛 대처. 그래서 대처가 집권을 하면서 자 20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던 복지국가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다시금 아담 스미스 시대로, 즉 19세기 시장 중심 사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데올로기 정책을 표방을 해요. 이걸 바로 신자유주의라 그러죠. 신자유주의. 뭐 달리 표현하면 신보수주의예요. 자, 그래서 이제 80년대, 뭐 70년대 후반부터인데 80년대 어떤 전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면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복지국가 해체하고 다시금 시장 중심 사회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가 딱 그러면 이제 그 오스트리아 경제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 하이에크라는 학자거든요.
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해서 대처가 집권을 하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영국에서 대처가 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대대적으로 표방해요. 그래서 민영화시키고 복지정책 축소하고 작은 정부 만들고, 이러한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대처라는 이름 플러스 이데올로기를 이즘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처리즘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역시 이번에는 80년에 미국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역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표방합니다. 이거를 레이건 플러스 경제학이 이코노믹스죠. 그래서 레이거노믹스라 그래요. 자, 그래서 결론, 자, 80년대, 특히 80년대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서구 사회가 이제는 우경화돼 버려요. 자유주의, 보수주의로 흘러가요. 이게 지금까지의 어떤 트렌드죠. 자,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자, 내용 봅시다. 양가로 3번에 이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이 정부 실패를 계기로 해서 20세기 행정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신행정국가라고 합니다. 이 신행정국가의 모습은 첫 번째, 신자유주의. 이 신자유주의에 근거해서 작은 정부 만들고 정부도 마치 기업 운영하듯이 하자. 이걸 기업가적 정부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NPM, 신공공관리론 줄쳐두세요. 신공공관리론, NPM, New Public Management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독자 항목으로 자세하게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 거버넌스라는 논의, 이거는 이제 90년대, 2000년대 와가지고 제기되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자, 1930년대 대공황으로 대표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니까 누가 개입을 했어요? 정부가 개입을 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졌고, 근데 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정부 실패 현상이 생기죠. 이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다시금 시장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시장도 불완전하죠.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쯤 와가지고는 자, 정부도 불완전하고 시장도 불완전하다. 응?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냐 시장이냐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로 생각을 했는데, 90년대, 2000년대쯤 와가지고는 불완전한 정부와 불완전한 시장이 함께 공공문제 해결, 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자. 정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일종의 제3의 길, 이거를 모색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거버넌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그래서 역시 거버넌스도 다음 시간에 독자 항목으로 해서 자세하게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부의 역할, 기능 변화와 관련된 시대적인 정부 간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일단 이제 흐름 중심으로, 시대적인 전개, 순서 중심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볼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행정국가, 뭐 정부 실패 또는 그 앞서서 있었던 시장 실패, 이런 현상들은 독자 항목으로 자세하게 볼 내용이니까 일단 여기서는 흐름 중심으로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